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도덕 발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음, 이 도덕 발달은 교재 341쪽에 보면 도덕 발달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서 지금 도덕 발달이고 현실주의에서 상대주의로 결과에서 의도로 이렇게 써놓는 이 부분은 이제 피아제트가 이제 도덕 발달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올려놓은 얘기예요. 그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것도 결국 뭐 아동의 인지 발달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콜버그라는 사람이 이걸 더 연구를 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소개돼 있어. 먼저 피아제가 얘기하는 아동의 도덕 발달을 보면은 341쪽에 여기 써놓은 내용을 보면은 이 화면에는 도덕적 사고, 즉 뭐 인지가 되겠죠. 도덕적 사고가 현실주의에서 상대주의로 변한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있어 뭐냐면은 권위자가 아동에 있어서 우리 발달 앞부분에 애착 얘기하면서 1차 양육자와의 관계, 뭐 생물학적 뭐 엄마, 즉 부모일 수도 있지만 1차 양육자가 꼭 생물학적 부모이라는 법은 없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건 없죠. 근데 뭐 생물학적 부모가 아닐 때 정말 생물학적 부모만큼의 그러한 1차 양육자로서의 좋은 역할, 소위 바람직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생물학적 부모란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 어쨌든 생물학적 부모든 아니든 간에 1차 양육자의 관계가 가장 첫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관계인데 그런 1차 양육자의 관계라는 것은 그 아동에게 있어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음. 절대 권위자고 권력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물론 제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각하고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먹고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그런 존재, 생물학적 존재 자체를 그렇게 가능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1차 양육자의 그런 역할이니까 그 아이한테는 뭐 생명 그 자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대상이 부여해 주는 도덕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걸 바로 현실주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재 보시면 아동, 교사, 부모 같은 권위자가 내려주는 도덕 규칙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늘 관계하면서 "에이 그거는 뭐 만지면 안 돼. 이건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떻게 입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아 그렇게 하면은 뭐 나쁜 사람이야. 뭐 인사해야지. 뭐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뭐 똑바로 해야지."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즉 사회적 관계,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그런 소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그 사회에서 정해 놓은 그런 규칙이 결국은 1차 양육자, 쉽게 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아이에게 그달이 전달되는 거죠. 그 바로 그런 권위자가 내려준 도덕 규칙이 내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주의예요. 그건 신성불가침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교재에 인제 써 놨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동이 옳고 그름조차를 판단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거죠. "너 왜 그래? 아빠가 하지 말랬어. 엄마가 그렇게 하라 했어." 바로 그런 식으로 애들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야. 애들끼리 놀다가 "우리 아빠한테 일러준다. 엄마한테 일러준다. 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다 보면 그것이 뭐 다 자기 식구들끼리 얘기고 자기 동네 얘기고 그 시대, 그 장소 얘기고 문화 얘기고 시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이가 바뀌고 조직이 다 바뀌면은 그런 기준들이 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아빠 엄마가 뭐 슈퍼맨 같고 그죠 뭐 하나님 같고 절대 신성불가침의 존재 같았는데 뭐 아빠 엄마도 뭐 나와 같은 주변에 있는 그런 음 다수의 개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별것 아닌 존재처럼 이렇게 여기지는 그런 것이 인제 상대주의적인 가치 기준하고도 무관하지 않겠죠. 이것이 인제 현실에서 상대주의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현실주의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기가 지났어. 이제 성인기가 되었어. 후기 성인기까지 갔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신성불가침을 해서 진리로 간주하고 아예 옳고 그름 자체를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린다. 뭐 대표적으로 종교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야 뭐 이제 수업으로 만나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수업하고만 있었어도 아니면 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교 때도 인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생각해야 돼 봐야 문제고 더더욱 대학에 가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다른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뭐 수업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뭐 교사나 부모 같은 권위자와의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호 관계에 있어서도 질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 달리하면은 암기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정답을 얘기를 하지 거기에만 내가 관심을 가진다. 바로 그 현실주의에 머무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자, 노예와 같은 사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제 수업이 아니라 어느 수업이든 간에 그걸 외연적으로 드러나게 질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듣는 중에 '저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난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재를 읽어봐도 삐아제가 얘기하지만 '야 저건 내 생각엔 틀렸잖아. 삐아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제 말이 맞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퀘스천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의 사람들만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죠? 바로 그러한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에게는 도덕적 가치가 되었던 다른 이러한 아까 얘기한 추상적 대상에 대한 어떤 사고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누가 카더라. 즉 바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게 되는 즉 질문하지 않는 자, 즉 생각하지 않는 자, 사고하지 않는 자, 노예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60, 70 보고도 형식적 조작기가 아니라 그냥 구체적 조작기 안에 머무는 거예요. 즉 매슬로의 그런 동기로 보면은 즉 먹고 사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즉 생리적 조건 그 안에서 그냥 머물고 자기 존중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속과 관련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사고나 상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자기 시련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이 질문하는 자, 질문하는 자 주인, 질문하지 않는 자 노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혼자 책을 읽더라도 방에 앉아서 읽더라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을 누가 얘기했다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이 을 만들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바로 이렇게 상대주의고 형식적 조작기 그리고 매슬로의 자기 실현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 단계에 가는 사람이 10만 명 중에 1 명, 상대주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형식적 조작기 이런 성인도 일부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매슬로우의 그 생리적 동기 거기에 대부분 사람이 머물다가 그냥 80, 90년 살다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얘기하면서. 바로 성적, A뿔, B뿔, 점수 그거에만 연연해서 산다면은 그냥 외적 동기에 의해서 바로 뭐예요? 현실에서 주어진 A뿔 좋다더라.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서 그죠? 정말 내가 추구하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지? 왜 아닐지? 내 생각 맞을까? 틀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사회 기준을 정해 놓고 나한테 강요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런 공부를 대학에서 계속 와서 하고 그것이 나한테 딱 그냥 몸에 배어서 50 세, 60 세, 70 세도 그렇게 산다. 결국 그런 엄마 아빠에게서 자라는 아이는 또 결국은 그냥 현실주의, 그냥 카더라 하면은 전혀 질문 없이 옳고 그름도 생각하지 않고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면은 그게 전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맹신에 그냥 빠지게 되고 형식적 조작기는 꿈도 못 꾸고 매슬로의 자아 실현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 자 그다음째 또 삐아지가 보니까 도덕적 사고가 결과에서 의도로 변하더라. 그 교재에 보면은 뭐 쉬운 예로 엄마를 돕다가 컵을 15개 깬 아이하고 과자를 훔쳐 먹다가 컵을 1개 깬 녀석하고 누가 더 잘못했냐 하면은 바로 결과에 집중해 있는 그런 도덕 발달 단계. 상대적으로 인지 발달이 덜 돼 있는 경우에는 15개 컵 깬 애가 잘못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를 도우다가 15개 깬 것보다 과자를 훔쳐 먹다가 1개 깬 애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결과에서 의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내적 동기, 외적 동기 하면서 결과, 점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닌다. 아니, 난 점수도 점수지만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형식적 조작기도 가고 상대주의적인 그런 도덕적 사고도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며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 학업에 임해야 될지 내적 동기에 움직인다면 이 의도에 해당하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고사 그 줌 실시간을 보니까 여러분 중에 소수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결과에. 그러면은 결과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죠. 속일 수도 있고 훔치다가 컵을 깰 수도 있고 하겠죠. 의도를 한다면은 줌 실시간으로 그거 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기가 준비한 때도 그렇고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준비한 것을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그 태도는 다르죠. 여러분 스스로도 알겠습니다만 딱 보면 금방 표시나요. 여러분도 그런 것 정도는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인지 발달이 그만큼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동기 얘기하면서 내적, 외적하고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매슬로의 동기에 의해서 하위 단계에 있으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주의와 결과에. 상위 단계에 있으면 상대주의와 의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어느 동기냐에 따라 외적 동기에 있으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주의 뭐 다른 사람이 정해진 기준에 어긋나면 나는 처벌받으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외적 동기.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내가 생각엔 그것은 아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도 얘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더라도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내적 동기에서 상대주의고 의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형식적 조작기에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테고 그런 사람은 매슬로우의 그런 동기 단계 중에서 상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아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겠어?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 감당해내나요? 못해요. 그런 사람은 같이 어울렸다가도 그런 사람이 떠나버리지. 결국 남게 되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은 나갔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바로 결국 뭐예요? 결과와 현실주의 그리고 메슬로의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취한 국가고 결국 우리 학교고 내 가정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식으로 변화하려고 하느냐가 바로 그게 가정이 되고 학교가 되고 직장이 되고 국가가 되고 정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 발달해서 도덕적 사고가 즉 도덕적 인지가 어 엄마 도우려다가 컵 15개 깬 것보다 과자를 훔치다가 컵 1개 깬 애가 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소위 마음 이론이라 불러요. 이건 이제 보통 따옴표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 이론 할 때 이 이론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삐아제 이론, 뭐 연력학 이론, 뭐 그죠? 뭐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얘기하는 이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론, 정치에서 얘기하는 이론, 소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아까 도식이란 거 있다 했죠. 다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음, 개인적인 어떤 이론이 있다 했잖아.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론이에요. 즉 뭐 나는 여러분은 그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은 그 관찰된 행동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동기, 소위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음 이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제가 뇌를 다룰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못 했지만 한번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라고 했는데 3 장의 뇌를 다루는 부분에 가 보면은 거울 뉴런이라는 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그러한 신경세포
것들이 모여있는 시스템이 있다. 거울유는 시스템이 있다. 이런 거울유 시스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또 한편 공감할 수 있다. 이것들이 우리의 도덕, 윤리 이런 것과도 관련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교재에 써놨어요. 바로 이 거울유론과 관련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중요해요. 즉 거울유론 시스템이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나름대로 이론을 형성하는데 도식을 만드는데 이것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거울유론 시스템은 어디? 아까 뇌를 얘기를 할 때 다른 부위보다도 특히 이 전전두 뇌가 이건 너무 좀 이상하게 그려졌다. 그죠? 뇌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이게 임하고 뒤통수면은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 이 부분의 발달이 거울유론 시스템이 중요해요. 왜? 이 부위에 바로 거울유론 시스템이 중에 거울유론 시스템 중에 일부가 중요한 일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대상정서성 얘기하면서 전전두엽의 발달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바로 도덕적 사고라는 인지 발달이 이런 뇌의 발달과 총체적으로 우리 발달 처음 시작할 때 연속적인 누적적이면서 총체적이다 얘기했죠. 이러한 어떤 신체적 이러한 발달과 함께 소위 정신적인 이런 발달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도우려고 했느냐 훔치려고 했느냐 그걸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걸 내가 나름대로 이론화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론이라 부르는데 그것들이 뭐 지금 이거 발달과 관련된다. 뭐 전전두 피질, 전전두의 발달 관련되고 구체적으로 거울유론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걸 이어받아서 콜버가 좀 더 이제 연구하기로는 이제 여기 도덕 발달 단계에서 전인습적 단계. 인습이라는 것이 아까 여기 현실주의 얘기한 거죠. 어떤 권위자가 그 사회가 그죠 내려다주는 그 기준을 가치 기준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이제 인습이라는 의미로 쓴 거죠. 그래서 인습 전 단계, 인습 단계, 후인습 단계에서 인습을 기준으로 전으로 나눠서 세 단계로 그렇게 나눠서 여기에서는 콜버그가 소개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도덕 발달 관련해서 볼 텐데 342쪽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그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 유럽의 어느 마을 이렇게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내용이 뭐냐 도덕적 딜레마예요. 이런 딜레마가 말 그대로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이런 뜻이죠. 딜레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 너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발달 단계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특수한 종류의 암으로 거의 죽음에 임박한 여인이 있었다. 의사들이 생각으로는 여인을 구할 수 있는 약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라듐의 일종으로서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약사가 최근에 발견해낸 것이다. 그 약은 원가가 비싼 데다가 약사가 원가의 10배나 되는 값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라듐 제조에 200달러를 들이고는 조그마한 약 한 알에 2,000달러를 요구했다. 앓고 있는 여인의 남편인 하인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으나 약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1,000달러밖에 빌릴 수 없었다. 그는 약사를 찾아가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약을 싸게 팔거나 아니면 후에 갚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약사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약을 발견했고 이걸로 돈을 벌려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인츠는 절망한 나머지 약국을 부수고 들어가 자기 아내를 위해 약을 훔쳤다. 자, 과연 이 남자 하인츠는 그처럼 행동해야만 했는가? 잘했느냐 못했냐?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한다면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한테도 뭐 여러분 차치하고 저한테도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 쉽게 결정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딜레마예요. 그 아동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잘했냐 못했냐 물어본다는 얘기죠. 아까 현실주의와 결과에 머문다면은 이 사람 당연히 잘못했죠. 뭐 훔쳤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동의 발달에 따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해서 첫 번째는 전인서 단계. 대다수의 아동이 행위의 도덕성이
행위자의 결과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 단계. 자, 어떤 단계냐면 아동 중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 살이 안 지났지만 아동이라면 아까 초등학교 다니는 뭐 7살에서 뭐 한 11살, 그러니까 1학년부터 한 4, 5학년까지를 이제 얘기한다. 대충 뭐 초등학생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죠? 저학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지 발달 관련해서 도덕적 인지가 덜 발달을 됐다고 여기지는 경우에는 결과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전임석 단계로서 이 사람 하인츠 벌 받아야 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인습적 단계는 그러면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 청소년기 같으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겠죠. 청소년기에 이르면 행위의 도덕성이 사회적 규칙에 동조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뭐요? 그 사회에서 부여한 규칙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 청소년기 같으면 뭐 아까 중고등학생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초등학생 중에서도 한 5, 6학년만 되더라도 그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있겠죠. 요즘은 더 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삐아제의 그 이론과 관련해서 뭐 검증돼야 할 부분, 삐아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런 나이에 이러한 인지적 발달 단계를 이룬다 했는데 뭐 인습적 단계는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이전에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죠? 이렇게 인습적 단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리뭉실하게 청소년기에 이르면, 근데 그 청소년기는 뭐냐? 사회화가 가장 급격하게 또는 민감하게 일어난 시기다. 뭐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소년기가. 그게 왜냐하면은 그런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직 성인만큼 미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성인들이 이루는 사회에 진입하고 그러한 성인들의 사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를 배워나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괴리가 커서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청소년 시기는 뭐 금방 얘기했지만 사회화가 일어나는, 즉 사회적 민감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바로 이러한 도덕적 사고와 관련해서, 도덕적 판단 관련해서 어떤 가치를 갖냐면은 바로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규칙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 현실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습적 단계를 하는 거. 근데 인습적 이전에는 그냥 결과만 보는 거예요. 여기 약국 부수고 훔쳤잖아.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소년기 때는 그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받아들여서 결정한다 이거죠. 근데 이 사회적인 규칙이라는 것도 아까 뭐냐 얼마든지 상대주의고 그 규칙도 시대에 따라 계속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이 생겨나가는 것처럼 그죠?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인습적 단계는 거기 규칙에 동조하는 단계고 후인습적 단계는 이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행위의 도덕성이 뭐 보편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명, 자유, 행복, 권리 같은 이거 다 뭐요? 자유, 행복, 생명 이거 다 뭐요? 추상적 대상을 다루는 거죠. 아까 형식적 조작과 관련해서 추상적 대상을 논리적으로 조작하는 그러한 단계 수준에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편 원리에서 우리가 철학을 배운다. 생리학과 철학이 만나서 심리학을 배운다. 심리학이란 것도 달려면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편적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라고 제가 학기 초에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보편 원리에서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결정되는 게 후인습적 단계예요. 상대적으로 드물겠죠. 아까 메슬로의 동기론, 뭐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아까 뭐 도덕적 사고 관련해서 현실주의냐 상대주의냐 결과냐 의도냐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후인습적 단계는 드물겠죠. 뭐 상대적으로 인습적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겠죠. 자, 후인습적 단계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뭐 답은 뭐 제가 여기서 어떻다 저렇다 내리기가 좀 그런데 뭐 얘기하다 보면 또 제가 거기 나름대로 제 생각을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소크라테스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전인습적 단계에 해당합니까? 인습적 단계에 해당합니까? 후인습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나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사약을 독약을 마셨죠. 그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던 감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던 그런 개념의 감옥이 아니에요. 뭐 요즘 뭐 보면은 그 연금, 가택연금이라는 거 있죠. 자기 집에 있으면서 외출을 함부로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걸 가택연금이라 합니까?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더 느슨한 개념의 그러한 감옥이었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자기에게 독약을 내린 그 사회적 규칙을 적용하는 그 동네로부터, 말 그대로 동네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동네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약을 내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그랬으면 하고 이렇게 내심 바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 자기의 보편 원리 그 기준하에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살이나 마찬가지죠. 자, 전인섭 단계입니까? 인섭 단계입니까? 후인섭 단계입니까? 뭐 얘기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전 당장 내빼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보편적 원리를, 그러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 그런 것 한번 배워보고 싶다. 알고 싶다.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 그러한 동기는 조금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 바로 도덕적 발달 단계. 악법도 법이다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그죠? 후인수적 단계라서 여겨져요. 뭐 사회 규칙에 따랐지만, 악법도 법이다라고 독약을 내는 그 규칙에 따른 것 같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 진리를 따랐으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경우는 이런 단계보다 더 넘어서는 또 다른 뭐 상위 차원이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는 더 일상적인 생각이 다른 역설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메슬로우는 자기 실현 단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형식적 조작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형식적 조작기보다 더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제가 쭉 다시 끝에 넘어가서 하나 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성인기 중에 후형식적 사고 단계가 있어. 이 피아제는 아까 성인기에 형식적 조작기가 있다 했는데,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를 더 벗어나서 후형식적 사고를 하는 단계가 있어. 이 최상위 단계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른 그 행동이 후형식적 사고에 해당하죠.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소위 상식, 카드라라는 그러한 기준에 머물지 않고 그걸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의 삶, 여러 상황에서 상황 따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유연적인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후형식적 사고를 하고, 제가 여기에 문장에나 교재는 없지만 제가 표현하자면은 역설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후형식적 사고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죠. 드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도 하지 못해요. 뭐, 비하해서 얘기하자면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자기 자신이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뭐 실제 그런 얘기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문서상에 있는 예수가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한 얘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용서 사랑이 바로 후형식적 사고, 그리고 아까 보편적 진리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 상대주의, 의도, 이런 데 향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그리고 메슬로의 자기 실현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고와 도덕적 판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야, 그거는 뭐 예수나 부처나 뭐 소크라테스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저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쪽으로 향하고 그런 쪽으로 자기를 어, 채찍질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즘 흔히 매스컴에서 하는 말대로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 하위 단계에 머물고 메슬로의 그런 하위 동기다의 단계에 머물면 현실주의 결과에 의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점수를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명예를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 원하지 않죠. 그런데 내 자신을, 저도 그렇고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이런 경향성이, 그죠?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들 쉽게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기한테 적용해야지만이 그것이 심리학이 되었던, 그죠? 뭐 철학이 되었던, 법학이 되었던, 경제학이 되었던, 결국은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잔소리, 꼰대의 어떤 그런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큰 토대 위에서 저는 심리학을 하는 것이 저 개인에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분의 가치 판단, 도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죠. 자, 제가 오늘은 뭐 구장을 해야 되는데 좀 여유 있게 제가 바쁘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보니까 뭐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 아까 피아제의 인지 발달과 콜버그의 도덕 발달 두 가지만 하겠다 했는데 지금 바로 여러분 뭐 저에게도 무관하지 않은데 여러분에 해당하는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러다가 구장은 거의 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보면은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뭐 나하고는 관계없겠다 생각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그런 계절 변화와 같다 발달이라는 것은 그죠? 그것은 인지 발달만 뭐 무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인지 발달, 삐아제 인지 발달을 얘기를 하면서 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단절적으로 저 분절된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라 연속 차원에서 이것이 중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절 변화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공통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년기에 얘기하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도 뭐 여러분이나 저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아 개념. 그렇죠. 자아 개념이 뭐냐 하면 지금 자아 개념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349쪽에 보시면 349쪽에 보시면 348쪽에 상위 제목이 자아 정체성 발달이에요. 여기 쓰는 대로 자아 정체성 발달이에요. 자아 정체성 발달과 관련해서 하위 발달과 관련된 것으로 자아 개념 발달을 보고 그리고 그 자아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느냐와 관련된 자아 존중감 발달을 보는 거. 자아 존중감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우리 이전 시간에 동기할 때 얘기했듯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에 그죠? 네 번째, 자기 실현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 욕구 중에 소속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 그다음에 자기 실현이죠.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자아 존중감이고 이 자아 존중감은 바로 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게 해서 그것이 소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한 느낌이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두 개 다가 뭐 자아 정체감 발달의 어떤 하위 그러한 구성 요소로서 지금 발달이란 이름으로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344쪽에 보시면 자기 개념과 자아 존중감의 발달 나오는데 자기 개념 첫 줄에 보면은 자기 개념 즉 셀프 컨셉트는 자기에 대한 지각이다. 끝. 쉽죠? 아까 뭐 도식은 뭐라 했어?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론이다. 그때 해석이란 말을 우리가 배웠던 지각이란 용어로 대체해도 되겠다 했어요. 즉 세상에 대해서 지각하는데 내 나름대로 어떤 패턴, 이론이 있다. 그걸 도시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자기 개념은 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떻다라고 해석되어지는 내용이 자기 개념이 되겠죠. 거기에는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도식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래서 자기 개념은 나 혼자만 오롯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인도에서 혼자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소위 통상적인 정상적인 자기 개념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의 관계 속에서 아까 뭐 사회 규칙도 있고 그리고 타의 어떤 조직 내가 일하는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하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타인과의 관계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배우자도 될 수 있고 그죠?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수업으로 만나는 동료도 될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 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내가 지각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자기 개념에 합쳐져서 자기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롯이 나 혼자만 그렇게 자기 개념이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태어나서 애착이라는 이름으로 앞선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러한 과정부터 다 뭐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체도 심리도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 뭐 그 하위 단계로 도덕, 뭐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이런 게 발달하는데 이거 다 뭐요? 사회적 관계 내에서 그리고 나의 지각의 내용이 결정되는데 그 자기에 대한 지각이 뭐 바로 자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여기 349쪽에 그 자기 개념과 자아 존중감의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문장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개념은 자기에 대한 지각이다. 유아기에 자신이 별개의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발달한다. 즉, 유아기, 아까 유아기 같으면은 2살, 영아기는 2살까지고 유아기 같으면은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처럼 완전히 의식화된 자각이 아니더라도 서서히 소위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그렇게 서서히 변하는 중에 나는 세상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된다는 거. 이것이 처음 자기 지각에 대한 토대가 되겠죠. 여러분 갓난아이 영아 같은 경우에 2살만 하더라도 첫 돌을 지냈으니까 벌써 그죠? 뭐 이쁜 짓 하고 엄마 아빠 나는 말은 못하더라도 그죠? 뭐 그것을 우리가 언어적인 그런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대상까지는 다루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구별해요. 그죠? 그러니까 낯가림도 하고 그죠? 엄마 아빠 아닌 사람 만나면은 안 가려고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테니스도 그렇고 태어난 그는 갓난아이들은 자기 몸의 경계가 없어요. 즉 자기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는 말할 필요 없고, 그죠? 신체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감각 운동기를 통해서 아까 눈, 코, 입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나가고 입을 통해서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엄마 눈으로 쳐다보면서 상호작용하고 그때 바로 거울 유런이 중요하게 관여해서 초기 그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에 감각 운동 능력을 통해서 점점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의식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기의 자신이 별개의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이 인식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런 언어적인 수준의 그런 추상적인 인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자기 지각은 신체적 특징, 성격, 기질, 역할, 사회 지위라는 면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아까 사회적인 것도 다 포함된다 했죠. 자기 개념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시스템이다. 체계, 뭐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체계란 말 빼고 그냥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고요. 자, 자기 개념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며 자기 정의,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의 이건 데피니시라는 뜻이겠죠. 저스티스라는 뜻이 아니라 자, 자기 정의 또는 자기 상, 자기 이미지에 대한 것을 다 묶어 놓은 것을 자기 개념이라 그래요. 근데 그 자기 개념이 내 마음에 든다. 소위 사회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게 여긴다라고 여기지면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이고 사회에서의 그것이 바람직하게 여기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내 자신도 그것이 불만족스럽고 바람직하게 여기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이 나가지면은 자기 또래 지금 청소년기 그리고 뭐 여러분도 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함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면은 사회적 적응성이 떨어져요. 즉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가정을 이룬다든지 직장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 거기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자아 개념, 금방 얘기한 그런 자기상의 총체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져서 내 스스로 나는 자아 존중감이 높다, 달리하면 건강하다 할 때 바로 이 사회적 앞으로 점점 넓어지고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그러한 적응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초기에 자아 존중감이 가장 낮다. 아까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랬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뇌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발달이 어, 성숙되지 않았고 막 발달이 민감하게 일어난 시기인데 뭐 이제는 커다란 사회를 뛰어들어서 커다란 사회를 배우고 사회적 규칙을 내가 동화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요?
내가 갖고 있는 수준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일치, 즉 뭐 흔히 얘기해서 뭐 꾸중, 꾸지람, 처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달리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낮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새로운 환경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환경, 즉 변화가 많은 환경,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에 대해서 적응적으로 잘 착착착착착착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변화가 많고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에 노출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민을 간다. 어. 외국어도 잘 못하는데 이민을 간다. 거기 가면은 뭐 음식 하나 사는 것부터 좀 뭐 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까지 다 그게만 저한테는 적응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응해 가는 과정 자체도 힘들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정말 너한테는 이제 그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요. 예.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일반적으로 그 문화 안에서 좀 그런 신체적 발달과 사회 심리적 발달 사이에 갭이 있는, 차이가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여기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이 정상이고 가장 낮게 나와요. 조금 전에 스트레스 얘기한 것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그죠? 변화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 즉 적응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결국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뭐 달리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결국은 자살까지도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아 존중감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자, 청소년 시기는 특히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시기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은 청소년 후기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성인 초기가 되면은 자아 존중감이 이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이제 안정적으로 돼요.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까 발달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뭐 봄인데 봄 같지 않게 추운 날도 있을 수 있고, 음, 여름인데 여름 같지 않게 가을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봄인데 봄 같지 않게 더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발달을 어, 그런 계절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처럼 성인의 경우에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안정되고 소위 바람직한 형태가 되더라도 또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서 갈등을 겪고 혼란하다가 혼란스럽다 다시 적응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계속 반복해요. 우리 매슬로의 동기 단계 보면서 위상위 단계로 올라갔다가도 하위 단계 문제 생기면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청소년 초기 또는 아동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에 높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아이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기에. 왜냐하면 그 신체적 발달이 남자보다는 좀 더 빨리 성숙하고 발달하고, 그리고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들보다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그런 것에 좀 더 잘 적응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어떠하냐 그런 상태가 그 청소년기에 있는 여아의 자신에게 많이 영향을 미쳐. 남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은 흔히 얘기해서 좀 둔하고, 여자아이들은 그런 자기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계까지도, 자기가 관련된 관계도 관계지만 자기와 관계 있는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남자와 다른 신체적 발달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민감성 때문에 남자아이들보다는 자아 존중감이 좀 일반적으로 더 낮아요.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자아 존중감 발달과 관련해서 여기 짧게 이 말을 그냥 간단히 키워드만 넣어놨는데 349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자아 존중감 발달은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영향받는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고 당연한 얘기죠. 뭐 발달 처음 시작할 때 발달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생물학적, 인지적 발달, 그리고 뭐 사회적 발달 이런 것들이 다 합세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러해서 사회적 요인도 지금 350쪽의 첫째 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자아 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양육 그리고 뭐 교육, 뭐 부모,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얘기할 때 자기 홀로 오롯이 이것이 자기 개념이나 자아 존중감이 발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요 마지막 자아 존중감 발달 관련해서 지금 하나 더 얘기할 것이 350쪽에 보시면 거기 하나 둘 셋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주죠. 문화적으로 집단주의 사회의 청소년들은 개인주의 사회 청소년보다 자존감이 낮은 경향성이 있어.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주의 문화의 예로 제가 미국을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이러한 문화, 구체적으로 문화 중에서도 지금 이제 양육, 교육은 자신감, 셀프 컨피던스, 너 자신을 믿어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강화를 해요. 우리 학습 기억할 때 강화 이거 배웠죠. 이번에 중간 시험에 뭐 제 기대 이상으로 뭐 그런 강화, 처벌 예들을 아주 뭐 좋은 예들을 많이 썼던데 그런 식으로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함에 대해서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강화를 해줘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바로 셀프 이스팀. 여기서 스스로 자랑스러워 한다지만 막 우리 교재의 말로 옮기자면은 메슬로 용어로 옮기자면은 자아 존중감이죠. 그것들을 많이 키워주는 즉 자기 스스로 자기 개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때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해주는 것이 개인주의 문화예요.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바로 셀프 이스팀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 이제 동양인들이 집단주의 문화라 얘기할 수 있는데 동양인들에 비해 자기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동양인과 비교해 보면은 그 객관적 지표가 유능성이 더하지도 않고 오히려 낮은데도 주관적으로 어느 자기가 유능하냐 아니냐 점수를 매겨보라면은 이 개인주의 교육을 받은 이쪽 사람들은 우리 집단주의 문화에 사는 우리들 동양인들보다 훨씬 점수를 높이 평가해요. 즉 달리 얘기하면 뭐요?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방 여기서 살펴봤듯이 자기 독특성, 개인주의니까 자기 독특성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고나 행동을 강화해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동양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요 그림을 보면 뭐 자기 입장에서 타인을 봐요. 자기 입장에서 타인.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면서 여기 뭐 뒤에 보면 그 피사의 탑도 보이고 여기 뭐 그리스 신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타인과 세상을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봐요. 그런데 동양의 경우에는 자기를 볼 때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봐요. 즉 타인을 눈을 통해서 자기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 내가 타인의 이러한 동기나 가치관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판단 기준을 다 적용해서 자기를 보자면은 우리는 다 마이너스 될 게 많지 플러스 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개인주의보다 자아 존중감이 낮아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동양인은 즉 집단주의 문화는 주변 사람, 사회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요. 즉 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약간 너무 강해지면은 아까 인서 쪽 단계에서 머무르고 그죠? 현실주의에 머무르고 도덕 판단에 있어서 결과에 머무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가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주의는 이것이 강하고 집단주의는 이것이 강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평가보다 타인의 평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적응, 사회적 발달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자기 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도 많긴 하지만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의 예로 우리의 경우도 옛날보다는 지금은 훨씬 덜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이랑 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저에 비해서 이쪽에 가까울 테고, 그죠?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 이쪽에 가깝겠죠. 타인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례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뭘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남들이 어떻게 얘기한다. 그러면 남들이 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거든요. 말버릇처럼. 남의 눈에 의해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살았던 그 문화는 제가 살았던 문화보다 더 집단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더 집단주의 문화에 살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기 개념에 대한 가치 판단, 즉 자아 존중감이 이 교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개인주의보다 낮은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단주의라고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에 비해서 집단주의 문화라 얘기하는 우리의 경우에도 시대적으로 과거보다 현재가 좀 더 개인주의고 그런 측면에서 자아 존중감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이 동양 집단주의라고 얘기하는 동양인과 그리고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미국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서양 사이에 이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보고 이 경우에는 타인을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이런 경향성이 생겼냐? 바로 문화의 발생이 이 개인주의 문화가 발생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들이 살아온 그 문명의 출발점이 어떤 자연 환경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 소위 집단 문화라 얘기한 동양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그 삶의 터전 환경이 어떤 생태적 환경이냐에 따라 이러한 집단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그에 따라 자기 존중감의 차이를 낳는 거예요. 개인주의 문화를 보이는 소위 서양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먹고 사는 것이 사냥 또는 전쟁, 해적, 질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의 문명이 출발한 것이 산이 많고 넓은 평야에 그죠? 1년씩 걸리는 그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했고 그에 따라 자아 존중감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소위 집단주의라 얘기하는 이 동양은 뭐요? 넓은 평야에 그죠? 1년씩 기다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협동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타인의 눈에 의해서 평가받고 자아 존중감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냥하고 도적질하고 전쟁하고 뭐 포획하고 이런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그러한 군집을 이루어서 같이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장시간 기다렸다가 그것을 수확해서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심리라는 것도 문화에 영향받고 문화의 한 요소고 그런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바로 생태학적인 그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 발생론이에요. 이제 문화 발생론을 배우게 되면 이 심리학보다는 좀 더 큰 개념화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아 존중감이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에 따라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제가 부연 설명했습니다.